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집 코너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경제다라는 주제로요. 박근혜 후보의 당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의 과제 그리고 그 과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인하대 경제학부의 정인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침 새벽부터 나오시느라고 바쁘셨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개표 상황 지켜보다가 네. 잠깐 자고 그냥 퇴사하고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늦게까지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선거를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말씀을 들을까요? 예, 이미 이번 대선은 51대 49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네. 개표 초반부터서 종료되는 순간까지 그런 구조가 계속 형성이 됐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진보든 보수든 간에 한 번 집권하면 그래도 두 번쯤은 한다라는 게 예.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보면 꼭 두 번씩은 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두 텀 10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이명박 또 박근혜 이렇게 되면서 10년으로 가는 구도가 된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인터넷상이나 방송에서 뜨거웠던 이슈가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였고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본다면은 이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이 유리하고 또 무슨 또 한쪽은 불리해진다라 이런 이제 가설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네. 그게 깨진 것 같고 선거 캠페인 기간을 되돌아본다면은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이 국민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이슈들은 참 많았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세계화 이슈라든가 예. 또 지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747 공약에가 7%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숫자를 제시를 해가지고 실현 안 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투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인구 구성상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또 이 계층별로 어떤 이 대립각이 앞으로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예. 20대 30대와 50대 60대 간에 극심한 대립 형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당선이 되신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은 상당히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도 엄청 많은 것 같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5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단기 1, 2년 차이에 하셔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공약과 지금 또 현 정권을 비교해서 먼저 살펴본 뒤에 좀 시작을 해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교수님 좀 이 공약 비교를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김경수 캐스터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주택 정책 분야입니다.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그 지역에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추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 분야에서의 여러 현안들 중에서도 특히 하우스푸어, 즉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인데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금융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는 기업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와 달리 박근혜 당선인은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 분야의 정책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재원은 금융권과 재계의 기부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서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의 채무를 조정해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역대 정부 경제 성장률과 전 정부 대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호경기인 3조 호황의 덕을 톡톡히 봤던 노태우 정부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8.6%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노태우 정부는 임기 동안 2.44%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정부입니다. 선진국 그룹인 OECD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무리한 규제 완화와 대외 개방으로 외환 금융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정부인데요. 임기 내 성장률은 7.4%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전 정권의 금융외환 위기를 물려받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을 노력했던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임기 내 경제 성장률은 4.8%, 종합주가지수는 13.94%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2만 달러 돌파했던 노무현 정부 살펴보겠습니다. 12구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폭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는 4.3%, 임기 내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173.65%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는 2011년까지 평균 3.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012년 12월 17일 기준으로 17.58%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경제 정책과 역대 정부 경제 지표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현 정권의 정책 그리고 경제 주가 상승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정책, 특히 이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예, 그 재벌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그 민주당과 더불어서 새누리당에서도 많이 이제 예. 나왔었죠. 가장 크게 이제 그 이 두 정당 간의 차이점이 보였던 것이 이제 이 출자 문제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 예. 또 신규 출자 문제를 이제 이에 대해서만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는 뭐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아니 기존의 출자 문제까지도 건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이 지배 구조는 그대로 놔두되 앞으로 문제에 더욱더 많은 방점을 두었던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출자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산 분리 문제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정책을 내놨던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이제 그 재벌들의 뭐 빵집 운영이라든가 등등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 부당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또 경제 논리 또 법 질서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위주의 어떤 이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다만 이제 이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어떤 권리 문제가 그동안에 상당히 논의들 많이 됐는데, 주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회사 운영에 반영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어떤 그런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제 이런 위주의 어떤 그런 재벌 개혁 문제를 제시를 한 걸로 봅니다. 예. 네. 어쨌든 야당에서의 제기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양측이 이번에는 똑같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했으니까요. 뭐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을 한 후라도 크게 뭐 야당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시장 개혁 의지에 대해서요?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행태의 어떤 이 재벌 지배 구조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기존에 우리 경제가 사실은 이제 재벌 문제 하면 항상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예.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되 국민들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 정부가 상당히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기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번 선거의 화두가 복지였는데요. 재원을 놓고 토론회에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죠. 예, 또 뭐 지하 경제 활성화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실현 논란까지 있는 네. 그런 문제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 재원 조달 방안이 박근혜 후보는 1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공약을 좀 내세웠거든요. 어떻게 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선거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야 다 공이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예. 네. 이 국민들한테
조금 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국민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결국 앞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또 수출도 안 되고 있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다지만은 그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세금이 덜 거칠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조세 체계상에 좀 불합리하거나 또 세금이 누락되고 뭐 지하 경제로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또 경제 활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양성화시키고 또 뭐 세원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몇 조 원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실은 작년 재작년보다도 앞으로 세금을 거칠 수 있는 액수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세가 불가피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선거 큰 판도를 본다면은 보수와 진영, 보수와 진보 대결 구도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이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그런 입장 차이가 보였는데,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세게 치고 나간 느낌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러는데, 복지 문제 막 특히 뭐 육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또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 진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들어가는 이제 소요 재원이 상당히 들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니까 네. 재원 조달 문제는 이제 특별히 언급을 안 한 것 같고, 실은 아직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 취임할 이제 정부나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지가 이제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텐데, 많은 부분은 아마 국채로, 왜냐면 세금을 바로 올리면은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일본에서도 뭐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뀐 겁니다 예. 해도 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나라 빚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유럽 같은 국가에서 지금 뭐 재정 위기가 오고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공약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공약만 골라서 지키는 게 이제 인수위에서 해야 될 작업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증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재원 조달 규모가 워낙 커서요.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금, 우리나라 뭐 많은 세금이 있죠. 세금 우리나라 무지 복잡한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세입 구조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소득세라든가 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개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가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이런 걸 높이면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에 멍을 들게 해가지고 경제 활동이 저지어지면은 전체 세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올릴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들인데 예. 사실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소득세나 특히 이제 뭐 부자 증세 논란이 있었는데 예. 어차피 이제는 뭐 선거에 또 다 끝났고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도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또 법인세도 일정 부분 물론 탄력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법인세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도 높여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서민들한테도 부담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바로 부담을 느끼죠, 바로 부담 저희가.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판단이 어렵긴 한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하여튼 조화롭게 세금을 좀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일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권 초기에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부터 바로 이제 플랜을 짜서 1년도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지 가능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뭐 정권 잡고 나서 허니문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예. 그거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또 뭐 어렵죠. 소속 정당 의원들도 또 생각이 바뀌고요. 예. 뭐 또 야당에서 협조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단행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일 거다라는 예.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